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을 분석한 결과 첫째아 비중이 전체 60%를 넘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시대가 된 걸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 모니터링 평가센터장 그리고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게 지금 70년대 있었던 정부 표어인데 이제 50년이 지난 지금 되레 한 명만 낳는 결혼 가정이 60%를 넘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죠. 네,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첫째아 전체 출산량에서 첫째아 비중이 50% 정도가 됐는데요. 예. 지금 지속적으로 줄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63%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좀 이따 소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요. 전체 아이들 중에서 첫째아 둘째, 셋째가 안 나와서 이 비율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은 작년에는 예. 첫째가 좀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라는 게 이제 70년대 정부 표어였습니다만 이제는 결혼 가정 스스로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인식이 좀 퍼져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예전에는 형제가 있는 집이 기본이었는데 예. 이제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그런 가족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 전체 이렇게 출산 횟수가 첫째아 출산에서 줄어 있는 가운데 첫째아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둘째, 셋째를 안 낳는다는 것이고 예. 이것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이 둘째, 셋째를 안 낳는다는 것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이 결혼이 점점 늦어지면서 육체적으로 아이를 예. 더 못 낳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아이를 너무 늦어지면은 너무 늦은 나이에 자기가 은퇴하는 시점에 아이가 학령 연령이 있다든지 하는 원인들로 해서 적극적으로 둘째 아이를 안 낳는 것 같습니다. 또 예. 다른 의미는 첫째 아이의 사교육비라든가 그런 인적 투자를 집중하고자 하는 전략적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보니까 미혼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이 미혼 자녀가 1명인 가구보다 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녀가 많을수록 지출 부담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아마 TV 드라마 유명한 게 있었어요. 육남매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보셨죠? 저는 못 들어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예요. 네. 육남매. 육남매. 네. 지금 세계 3대 미인이라고 하는 유지 씨, 정유희 씨, 그리고 예. 장미희 씨를 3대 트로이카 미녀라고 하는데 장미희 씨가 엄마로 나왔어요. 예. 그리고 정말 육남매를 뒀어요. 혼자 키웁니다. TV 드라마 단골 소재였어요. 옛 어른들은 야, 4-5명 낳아도 첫째가 둘째 키우고 둘째는 셋째 업어서 키운다 이랬거든요. 예. 자, 그러던 시기에서 지금은 한 명만 낳겠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더블 인컴 노 키즈. 자녀는 아예 두지 않겠다라는 시대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물론 결혼에 관련된 인식의 전환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비용 문제일 겁니다. 결국은 보게 되면 아이 출산에도 육아, 양육, 교육, 결혼, 주택 줄줄이 다 전부 다 이 예. 비용과 관련된 문제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제로 가계 동향의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봤더니 월 평균 60.4%, 소득의 60%를 애들 이제 이 교육비 내지는 예. 애들 이 양육비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혼 자녀의 경우는 어떠냐? 51.5%니까 예. 거의 한 10%포인트 정도 소비 지출이 당연히 아이들이 많으면 많다는 겁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뭘까요? 애 키우면서. 아마 교육비일 겁니다. 사교육비겠죠. 사교육비. 예. 그렇죠. 지난해 자녀 2인당 가구의 교육비를 따져봤더니 이거는 통계청의 공식 통계이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제외된 겁니다. 예. 자녀 2명 이상의 월 평균 교육비가 64만 5천 원이에요.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느냐? 15%가 늘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워낙 학력 격차가 심해지니까 예. 오히려 학원을 더 많이 보냈다는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한 명 내지 안 낳다 보니까 애들 보통 보면 국영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요즘 예체능을 보여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예. 이게 이제 고스란히 출산율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먹고 입히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육과 양육에 필요한
이제 대책이 같이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런 경제적인 부분 때문이라면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자녀 수와 노후 준비의 어떤 상관관계라든지 그런 좀 현실적으로 영향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노후 전문가들 노후를 위협하는 3대 리스크를 꼽으라라고 하면 첫 번째 손가락으로 자녀 리스크예요. 예. 자녀에 대한 이 정말로 이제 한국 부모만의 특별히 다 해주고 싶은 마음. 이거 또 하나가 장수 리스크. 또 하나가 노인 빈곤율, 빈곤 리스크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 수명이 83.6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의 기대 수명은 이미 OECD 국가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2위 예. 정도 되거든요. 86.6세예요. 남성의 경우에도 80.6세로 OECD 국가 가운데 스위스, 일본, 스웨덴,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 한 4위 수준이에요. 그만큼 오래 살 가능성이 상당히 늘어났다. 오래 산다는 얘기는 건강 리스크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예. 특히나 죽기 직전 3년 동안이 이제 평생 이제 의료비의 거의 한 60, 70%를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써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장수 리스크가 크고요. 두 번째가 자녀 리스크. 한 명 내지는 두 명 낳다 보니까 예. 뭐 어째 교육시키고 뭐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취업까지 했는데 결혼까지 시키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가 아니야. 그랬더니 또 손주 갖고 데리고 와서 돌봐달라고 손주 부양 의무까지 또 지우고 있거든요. 손주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이 전문가들은 야 사교육비 끊어라. 그래야지 노후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여기 손주 봐주는 것까지만 하면 좋은데 집까지 사줘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노후 자금 내 거 아끼다가 예. 이것까지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노후 자금을 이제 충해야 되는 그 리스크가 바로 자녀 리스크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첫째아 비중이 지금 점차 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여전히 아직까지는 결혼하면 자녀는 낳아야 된다 이런 인식이 어느 정도 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결혼에 대한 그 의무감 아니면 해야 되는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 예. 결혼을 하면은 아이를 낳는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한 예로 2020년 그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은 40대 초반 기혼 여성 중에서 아이가 없는 경우가 10%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빨리 늘었지만은 예. 그래도 별로 그 전체 출산의 감소를 설명한 데는 그 요인이 크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예.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출산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둘째와 셋째 출산이 줄어든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혼을 안 하는 거, 혼인 자체로 진입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이 지금 현재 저출산을 추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그래도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가 같이 상관성 있게 높게 가는 것 같고요. 예. 이런 첫째와 아이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결혼에 진입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지는데 양육비, 특히 사교육비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둘째, 셋째를 안 낳는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경제적인 측면을 아까 소장님께도 말씀하셨는데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측면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아이를 낳아서 거기에 양육과 그렇게 보내는 시간보다는 자신의 시간, 부부만의 시간을 더 오래 갖겠다는 측면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는 한 명만 낳는 경우도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는 하나만 낳고 중단하는 케이스보다는 예. 좀 혼자 무자녀 상태로 일정 시간 지나다가 좀 늦게 아이를 낳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또 눈에 띄는 점이 그 지난해 출생아 중에 첫째아가 2021년보다 약 8천 명 정도 늘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지난해 첫째아 비중이 좀 더 많이 늘어난 배경, 센터장님도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였어요. 예. 그리고 코로나 터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예식장 인원을 갑자기 많이 줄였어요. 50명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에 예. 야 이러면 친지도 다 못 불러.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오히려 결혼하고 부조금 보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예식장을 잡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객 수를 감안해서 잡아야 되는데 보통 한 200명, 300명, 100명 단위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50명으로 줄이다 보니까 예식장에서는 위약금을 물어라. 그런 이제 이 소송까지도 비화됐던 일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해부터는 사실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 좀 밀렸었던 결혼이 좀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결혼 시작장 잡기가 좀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출산율의 경우에도 지난해 이 첫째아 비중이 이제 좀 늘어서 7년 만에 이제 반등하는 결과를 나왔는데 예. 아마 이거는 어떤 결혼이라는 인식 자체의 변화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 조치에 따른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떤 잠깐의 영향이었을 거다 이런 뜻이신 거죠? 맞습니다. 작년에 출산율을 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이게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OECD 회원국과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OECD 그 회원국이 아니라 예, 전 세계 없는 케이스, 인류 역사에 없는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인구학을 공부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1.0 이하였던 케이스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기록상으로는 대공황 시대에 일본 약간 일부 대도시들 그리고 동독 통일됐을 때 동독 지역들 그리고 2010년도에 대만에서 띠가 그때 범띠였는데 그때 출산을 좀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때 0.98 정도 그 정도 기록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 뭐 굉장히 도시 국가라든가 지역적 차원에서 일부 나타나긴 해도 이런 숫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 중에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도 1.3 정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너무 둔감해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심각한 수준이고 이 상태는 이 사태만으로도 우리의 뭐 멸종 위기적으로 갈 정도로 심각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잖아요. 이 예. 출산율 자체도 문제지만은 어떤 요인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하위지만 정말 심각한 최하위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도 우려스러운데 더 우려스러운 게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0대, 20대 과반수가 자녀가 필요 없다 이렇게 답했는데 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우리가 지금 이 출산 상황이 저출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부정적인 인식들만 너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찬찬히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까 소장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첫째아가 비중이 늘어난 거는 예. 둘째와 셋째아 출산이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은 첫째 미뤄왔던 혼인과 출산이 있으면서 잠깐 반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도 첫째아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때가 2009년 국제 글로벌 경제 위기의 효과가 다시 이제 반감이 되면서 출산율이 오르는 시기에 이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출산율이 약간 오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혼인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비중이 할 필요가 없다는 비중이 50%가 그러니까 넘었다고들 많이 하는데 예. 사실 그 비중들이 대부분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라든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게 좋다라는 비중이 50% 이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혼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50%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 비중은 아직도 10%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혼한 여성들, 이혼한 남성들 사이에서도 그런 비중은 10%가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어떤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 상황이 청년의 상황이 나아진다면은 이게 예. 혼인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예.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대세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 것이 대세다. 뭐 그렇게만 우리 의지가 생기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고 특히 그러면서 어린 친구들이 10대 친구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노말로 생각하는 측면을 가지 않도록 예. 우리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둔화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우려도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잠재 경제 성장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미 이제 2020년에 예.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질렀어요. 역전됐어요. 이거를 이제 자연 인구 데드크로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계속 늘다 보니까 지금 영국의 옥스퍼드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어디냐?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언제? 오는 2505년. 2505년이 되면 예. 서울에 마지막 출생자가 탄생할 거라는 겁니다. 끔찍하죠. 끔찍하네요. 끔찍하죠. 예.
지금은 사실은 이제 생산 가능 인구, 우리 경제 주축국이죠. 생산 가능 인구를 만 15세부터 64세라고 하면 2021년 기준 한 3,700만 명이 됐어요. 근데 이게 2070년이 되면 역전이 됩니다. 예. 노인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를 추월해요. 이 얘기는 뭐냐? 가만히 있어도 우리 경제가 늙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우리는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21년 기준 2%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한 1% 중후반대예요. 근데 이게 2040년대로 가면 0%대로 떨어집니다. 이것도 OECD 국가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 일할 사람 점점 줄어들잖아요. 사회 전반에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소비는 위축되죠. 경제 활력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금 지급이 늘면서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키우는 대목입니다. 예. 특히 또 지난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구직을 하지 않는 육아 목적의 비경제 활동 인구 역시나 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는데 이 부분은 지금 낮은 출산율과 더해서 이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이 늘어난 결과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행하지 않고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비경제 활동이라는 건 실업자로도 취업자로도 이제 이 분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뭐 대학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정주부, 백수 아니면 뭐 취업을 준비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특히나 육아 목적 애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의 이 추이를 좀 보게 되면 100만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한 112만 명 정도였는데 99만여 명으로 떨어졌어요. 두 자릿수 넘게 떨어졌는데 이게 뭐냐? 관련 통계 작성되기 위한 최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건 바로 맞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정말로 이제 생계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여성들이 워킹맘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합계 출산율이 이제 역대 가장 좋지 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이제 여성들의 이 고용률은 계속 추세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고민할 거예요. 어느 순간에 뭐 이제 이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애가 이제 적정 이제 취약할 나이가 되면 고민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에서 경력 단절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생계비 부담 때문에 일을 하고는 지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률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인프라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자 이제 정부도 장기 미래 전략을 준비해서 이르면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30년의 장기 전략을 세우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30년에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체제가 5년 단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예. 30년 앞을 보겠다는 소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저출산율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이런 수요를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 구조를 바꾸는 중장기적 맵을 그려보겠다는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른 것은 인구가 변하면서 사이즈가 변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의미는 있지만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체제로는 30년 단위의 정책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뤘던 혼인과 출산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금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또한 지금 출산 연령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90년대 중반생들이 초중반생들이 사이즈가 많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그 친구들이 출산으로 되면은 지금 저출산 패턴을 굉장히 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정부에서 집중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숙제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장기와 단기를 같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전략을 세우면서도 좀 섬세하고 촘촘한 그런 정책들이 준비가 돼야 할 텐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어떤 정책이 나와야지만 이제 돌아선 마음을 다시 돌려올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하고 뭐 수백조 원의 재원을 투입해도 사실은 실패한 거죠. 예. 왜냐하면 아직도 출산율에 대한 어떤 극적인 획기적인 이제 반전의 모멘트를 못 마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0년이라는 것도 좋고 5년도 단위도 다 좋은데 이게 사실 정권이 바뀌면 굉장히 흐지부지 되고 앞에 있는 이제 전략과 같은 정책의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속성이 있나? 뭐 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음 정권에서 계속 이어질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외신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꼽는 걸 크게 보게 되면 여성차별 문제예요. 일과 이제 직장의 병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 또 하나 문제가 결혼관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려워도 났어요. 어려워도 다 컸는데 지금은 조금 어려우면 안 하려고 기피하려고 하거든요. 또 세 번째가 높은 집값과 교육비 부담이에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005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거의 280조 원을 쏟아부었음에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뭔지를 먼저 진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게 맞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정말 젊으신 분들이 왜 결혼 안 하려고 하시는지를 물어보고 난 다음 그들의 고민을 하나둘씩 해결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딱 보면 첫째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둘째부터 지원이 돼요. 어떤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 가면 출산하면 1,000만 원 준다. 어디 가면 2,000만 원 준다. 그러면 뭐 메뚜기처럼 지자체 여기 가서 지자체 지원금 받고 예. 또 키우는 여기 가서 키우라는 얘기인지 너무 이제 이 혼선된 이 조율되지 않은 정책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사실 이 청년들이 미래의 삶을 설계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다 연결돼야 돼요. 일과 가정이 양립돼야 되고 양성평등이 해야 되고 사교육비 절감해야 되고 이게 유기적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돈부터 내요. 돈부터. 자 일단 뭐 1살 미만이면 돈 드립니다. 예. 딱 그거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좀 돈도 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돈도 좀 적게 주고 있어요. 다른 OECD 선진국에 비해서 돈도 적게 쓰고 있는데 효과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생색내게 그치고 있다는 얘기니까 예. 이걸 좀 유기적으로 이제 좀 할 수 있는 정말 큰 그림을 보면서 이제 실제 아이를 낳는 우리 젊은이들이 좀 이 실효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기 미래 전략이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연계된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출산 이야기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 평가센터장 그리고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원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